오 선생님이 이게 이제 저는 사실은 일터에서 만난 셈이에요. 선생님하고는 아주 오래전 뭐 선생님한테는 오래전이 아니었었는지 몰라도 저한테 예. 그때 오기수 선생이 계셨던 것 같아요. 옆에서 젊으셨을 때지만 69년? 70년이 오사카 엑스포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한국관을 설계를 선생님이 하셨거든. 근데 공연은 우리가 가서 하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 공연장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난 이유가 간단해요.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어떻게 해주면? 아니 선생님 뭐 우리는 마당 같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생님 너무 좋아하시죠. 거기 우리 6개월 상주하면서 공연했거든요. 엑스포 70의 한국관에서. 겉은 뭐라고 그래야 될까? 그게 거북선이라고 그래야 될까? 이간에 그런 이미지의 건물이었고요. 안에 극장이 중심이었죠. 왼종일 6개월 동안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공연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고3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69년에 의견 듣는다고 저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선생님들 때지만 돌아가신 한영숙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명무시죠. 인간문화재셨고 우리 한국춤으로는 그러고 이제 그 또 한 분은 인간문화재셨지만 가야금 병창 판소리 쪽 박규희 선생님 그 선생님들하고 함께 뵀었는데 그게 69년이었어요. 그러고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그때 이제 경제 붕 수출 그것만이 살 길이다. 물건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엑스포 국제 박람회 이런 거 뭐 거의 참여했어요. 그때 이제 상공부하고 코투라가 그걸 담당했죠. 그래서 그 디자인을 선생님이 거의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오사카 다음에 엑스포 74 스포케인 워싱턴 거기도 6개월짜리 엑스포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두 서너 건 있었는데 국제 박람회 정도였고 그러면서 바뀌셨어. 내가 기억해요. 왜냐하면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홍익대에 한도령 교수라고 계셨죠. 홍익대에. 그 어른이 맡아서 선생님이 하시던 일을 하시더라고요. 한도령 교수 밑에 또 젊은 교수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런 인연으로 이제 선생님 배웠고 그 인연으로 사실은 공간사랑에서 출입을 하게 됐고요. 그 인연으로 사물놀이도 거기서 탄생하는 게 된 거죠. 공간사랑에서. 사실은. 78년이었으니까 우리가 탄생 첫 공연을 한 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들 공식적으로 다 알게 뭐 지금 무슨 그게 뭐 과거의 역사처럼 클래식한 그렇게 돼버렸어요. 40 이제 뭐 3년 그 전부터 공간사랑은 1년 전쯤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오픈한 걸로 압니다. 77년 정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더 전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한국 전통문화 공연예술의 뿌리는 굿이다 하는 시리즈를 하셨어요. 그거를.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게 77년이었거든요. 다들 돌아가셨죠. 그때 하셨던 무속인들입니다. 무속 자체가 전통예술에 가지고 있는 서사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종합예술의 성격을 띠고 있고 공연만이 아니고 그림, 거기 이제 민화 같은 그림이 다 있잖아요. 무속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림부터 시작해서 음식 그리고 굉장히 종교적인 게 강한 게 그런 종교색을 띤 지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동양 문명에 거의 이제 하나가 되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거의 공통점인데 그런 것들이라서 그거를 공간에서 사실은 리드에서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권태선 선생님이라고 계셨습니다. 미술관 담당하셨죠. 권 선생님이 또 뭐 적극적으로 앞에 쓰셨고 그리고 공간에 출입을 하셨던 어른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어른들만 뭐 건축가도 김중업 선생님도 기억하고 있고요. 거기서 여러 차례 만났어요. 그 이외에도 뭐 무용, 홍신자 선생님만이 아니고 뭐 사실은 그 박용구 선생님 같으신 어른들 때문에 돌아가신 백남준 선생님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공간이 중요했다는 거는
대한민국이 아직 어려운 군사 정권 안에서 그런 시절이었지만 지구촌에 가장 앞서가는 문화의 그 현장에 유일한 정보를 공유하고 모두에게 전달했던 장소. 분야별, 건축만이 아니고요. 이제 뭐 물론 공간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만 아무튼 그래서 공간이 많은 문화예술 쪽의 젊은 학도들만이 아니고 그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야말로 공간이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공부를 많이 했고요. 선생님들 때문에 자문도 많이 받았고 사물놀이가 탄생된 것도 공간이 아니었으면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코1 때부터 이제 전 5살 때부터 광대가 됐기 때문에 매번 공연 뭐 일찍이 태극 맞고 다니고 달고 해외를 다녔고 저도 이제 현장에서 많이 보고 듣고 공부했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든 거예요. 20대 중반이 넘었고 27 우리 나이로는 28쯤에 사물놀이를 창단한 겁니다. 제가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는 제가 외국 유학을 가려고 그랬어요. 무대 연출을 공부하려고. 그랬다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특히 이제 김승수 선생님한테 여쭤봤죠. 이런 거 지금 입국 허가도 받았고 비자도 대학 입학 허가도 받았다고 외국의 대학에 무대 연출을 공부하러 가려고 그랬더니 한마디로 욕을 아니 그 자리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그거는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너만이 아기 때부터 부모님들한테 큰 선생한테 물려받은 게 있는데 왜 그걸 버리고 가려고 그러냐. 그날로 끝났어요. 그러고 탄생된 게 사물놀이에요. 물론 이제 공간에 공식적으로는 그 78년 아마 제가 그거 2월 달이라고 알아요. 공간 정기 프롬이 매달 그러니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송의 밤이 있었고요. 현대무용의 밤이 있었고 그리고 공간 재즈, 후리 재즈 밤이 있었고 그리고 신앙송 그거는 고은 선생이 그때 하셨지. 재즈는 아까 말씀드린 강태환 선생님. 또 있었는데 한 5개인가 6개 됐는데 제가 이제 했던 게 공간 전통 예술의 밤. 실내악의 밤이 있었네요. 클래식 쪽. 실내악의 밤. 그러니까 뭐 그때 거기 참여했던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제일 어른 됐어요. 그 분야별. 그 각 분야별. 제일 앞장선 어른이 됐어요. 그때 뭐 다 젊으셨을 때니까. 거기에 이제 첫 번째 공간 전통 예술의 밤. 첫 번째입니다, 그게. 그게 78년 2월 22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안 잊어먹는 게 이자가 3개라. 2월 22일 날 그 공연을 주도한 거는 현재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동문들이 만들었던 민속악회. 전통예술 쪽에는 아마 실내악단으로는 최초일 겁니다. 민속악회 신하이라고 그 음악 집단의 정기 공연을 올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민속악회 신하이의 총무였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 당연히 하고 싶은 거 할 때고 나이도 딱 그거 때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 그 정기 매달 했던 정기 프로그램의 첫 번째 공간 전통예술의 밤. 전통음악의 밤인가 전통예술의 밤인가 그래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민속악기 신하이가 주축이 된 소개 한 프로그램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예영감에 있어요. 문예영감에 올라가 있는데 나중에는 한문으로 넉사자를 썼는데 처음에는 이게 이걸로 썼어요. 이사자. 사, 물, 한글로 놀이. 그래서 웃다리 농악가락을 첫 번째 레파토리로 개발을 해서 연주한 거예요. 연주자는 이제 저하고 제가 장부를 맡았고 꽹과리엔 고인이 된 김용배 씨 그리고 징에는 중앙대 이제 뭐 정년하셨죠. 저보다 학교 선배였으니까 3년 최태현 교수 그리고 북에는 부산 국립부산대 교수였던 이종대 교수 그 다 우리 동문들입니다.
그 최태원 교수는 원래 해금의 명인이시고 이종대 교수는 PD예요. 학교 우리 같이 다녔고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그 선배들이 두 분을 모셔서 연습시켜서 원래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는 저도 이제 예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다 농악 타학을 했습니다. 자기 전공은 따로 있고. 그래서 그 네 분이 뭐 공식적으로는 첫 번째 사물놀이 탄생의 연주자가 된 거죠. 그때 이제 주위에 관여를 하셨던 직접적으로 국장장이 이제 강준혁 선생이었으니까 극장의 직원으로는 강준혁 선생 그리고 연출가 기억하시는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강영걸 그 형님이 또 대한민국 연극계의 또 신화 같은 분입니다. 아직 연세도 이제 뭐 80 가까이 되셨고요. 그 어른이 이제 극장 일도 보셨고 공간사랑. 그리고 또 누가 계실까요? 심우성 선생이 계셨네요. 돌아가셨지만 직접으로 그때 이제 자문위원처럼 계셨으니까. 그리고 권태선 선생님이 항상 옆에서 자문을 하셨어요. 당연히. 우리가 권 박사님이 있는데 아무튼 그때는 즐거웠죠. 저는 그 굉장히 앞서가는 모습을 뭐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물론 그 탑 앞에서도 공연 많이 했고요. 그 자리. 그리고 그 옆에 건물 짓기 전이고요. 한참 전이고. 극장이 이쪽 입구에 커피숍이 있었잖아요. 쿠폰제로 했고, 쿠폰제로. 커피도 맛있었고요. 시내에서 뭐 제일 그때 앞서가는 정말 문화예술 공간이었죠. 그 자체의 시스템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선생님들 모시고 가끔 이발하러 간 게 그 길 건너에 가든타워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발소가 있었어요. 권 선생님하고 저는 자주 거기 가서 머리 깎았는데 거기에 이발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거의 최근이죠. 한 2년 전이니까. 그래서 오래 살아야 돼요. 나한테 거꾸로 묻더라고. 권 선생님 안부를. 그 이발사가요. 그래서 아무튼 비온 앞에 인연이 많죠. 제가 기억하는데 가장 그 신세 많이 졌던 데가 그 저쪽 원서동 올라가는 길 그 코너에 지금 이제 나중에 현대가 땅 사서 거기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거기가 아니에요. 그 이쪽 아래쪽 비원 옆으로 그 코너 원서동 들어가는 그 길목 코너가 매점이 하나 있었어요. 구멍가게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 옆에는 한전 변전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큰 길가로 이게 윈도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텔레비 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60년대 그때쯤은요. 거기서 텔레비가 있어가지고 축구대회 뭐 이런 거 월드컵 중계 같은 거 하면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아직 거기서 볼 때예요. 그 한전 변전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매점에서 사실 그때 뭐 먹을 거 있었어요. 그렇지만 외상장부 걸어놓고 매일 갔던 그 시절 아니에요. 그래서 난 그 매점 그 아주머니 거기서 부자 되셨죠. 그래서 그 뒤에 바로 뒤에 뒷길 조그만 골목길 안에 북촌창우 극장이 있는 거 아시죠? 그게 연극 연출가 허규 선생님이 진 겁니다. 그 건물이. 허규 선생님 딸이 지금 그걸 하고 있죠. 그 친구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 됐는데 원래 검거하는 친구예요. 허윤정이라고. 그 옆에 건물이 그 매점 아주머니가 진 건물이야. 거기서 삼강하드 팔아서 돈 벌어서. 영골이 형하고 우리 외상장부 걸어놓고 거기서 앉아서 소주 많이 마셨거든요. 그 시절에. 물론 이제 그 개개인적의 만남의 사연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선생님들이 전공은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이상의 일을 하셨거든요. 이어령 선생님만 하셔도 그냥 글 쓰시는 뭐 소설책 쓰시는 문학자가 아니시잖아요. 미래학자예요, 그분은. 일찍이. 뭐 최순 선생님도 계시고 그 주위에 계신 분들 다들 돌아가셨지만 물론 연세가 지금 뭐 거의 90 가까이 되셨잖아요, 이어령 선생님도요. 그러니까 이어령 선생님들하고 같이 일했던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셨어요. 김승우 선생님도 그 중에 한 분이셨고. 그러니까 거기서 서로 주고받는 이 지구를 넘은 우주론적인 그래서 수리학에 관련되는 얘기도 저는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옆에서 들은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건축물에 관련되는 것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찰의 건축물이 눈에 보이는 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우주학적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 조상님들이 가지고 계셨던 소위 동양문명의 사상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생명사상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많은 자극을 축적된 거죠. 영양소로. 그냥 지나가면서 듣던 식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 듣던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때 그게 큰 공부가 돼서 그걸 남겨야 된다. 선생님 때 그런 말씀을 누군가가 사실은 기록했었어야 돼요. 많이 남기셨다고 하지만 몇 분의 1이나 되겠어요. 그 많은 일들이. 그래서 엊그저께도 저는 이현영 선생님 모시고 우리 또래 70막 간 넘은 우리 선배들 몇 명하고 그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거는 이제 요즘에는 녹취가 되고 이거 찍으면 되니까 핸드폰으로. 그래서 요즘 이제 와서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불과 뭐 한 5, 6년 전부터. 그러니까 선생님이 의대이셨던 거는 공간 사옥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그건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자체가 살아있는 사람의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어머니의 뭐 자궁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이상인 걸로 저는 알아요. 그 건물은 살아있는 건물인데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생명력이 끊어졌는지도 아쉬운 점이 항상 그런 거죠. 그럼 몇 분이 계세요. 그 즈음에 그 뭐 말 앞세워놓고 약속해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저는 공간을 가게 된 동기가 김수근 선생님 때문에 출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77년 그 무속 공식적으로 내가 그때 처음으로 간 거예요. 선생님도 뵐 겸 갔는데 그 무속 그거 공간 사랑이 있고 그런 공연을 하니까 밤새우고 했어요. 그때 굿은 원래 밤새우고 3일 밤 3일 낮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이제 강 선생님 뵙고 영걸이 형도 그날 그때 영걸이 형이 있었던가 그 다음에 왔던가 꽤 시간이 흐른 거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영걸이 형은 아직 뭐 건강하시니까요. 한번 쓰러지셨다 다시 일어나셔가지고 지금 건강하시니까 그 형님한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공간은 철저하게 제가 갖고 있는 어떠한 일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졌던 큰 인연의 그 장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안 갔다면 제가 한국에 안 살았을지도 몰라요. 고1 때부터 외국을 다녔기 때문에 외국 어딘가에 가서 공부하고 어딘가에 가서 우리 거를 바탕으로 했겠지만 아마 떠났을지도 모르죠. 그 당시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강준혁 선생은 의대한 뭐라고 민족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학적 측면, 그분이 어쨌든 미학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서 독학을 하셨던지 간에 형제가 다 또 음악 하셨던 분들 아니에요. 그 삼형제가 강준일 선배 그리고 강춘택 그래서 그 강트리오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사물놀이 협주곡도 강준일 선생한테 자연스럽게 쓰게 맡기게 됐죠. 그 밑에 막내가 준택인데 그 형님도 예술전당? 그 형도 서울음대 나왔어요. 그 형은 음대가 아니고 물리학 전공했지 아마요? 제가 기억한 거는 물리학을 전공했는데 작곡가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뭐라고 그럴까요? 한국음악의 순수한 뭐 이건용 선생, 강준일 선생, 뭐 이만방 선생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해외 유학 안 가고 순수한 한국 민족음악 작곡가라고 할까? 아무튼 그런 줄기를 맥락을 이루신 분 중에 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속에 강준혁 선생은 특이한 게 아주 정서적으로 볼 때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냉정하다고 그럴까요? 이 판단하는 게. 근데 그렇게 안 보이죠. 아주 온유한데도 실제로는 최종 결정할 때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광대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그때는 그렇게 밥 먹고 살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기본이 어려울 때니까.
아직 전통 예술을 하는 사람은 지금도 그게 있어요. 그 광대들 최고의 아티스트인데 외국에서 보면 그렇게 치면은 뭐 사실 뭐 모차르트니 베토벤이니 다 똑같은 사정이었는데 그쪽은 좀 먹고 살기가 낫었던 것 같고 우리 쪽은 백정보다도 취급을 안 해줬어요. 2조 때 제일 천시하던 직업이 산업공상 뭐 이러면서 백정보다도 취급을 안 해줬던 게 광대들이에요. 아마 그림쟁이도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환쟁이라고 그래요. 환쟁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최고의 인정을 한 게 공간 사랑이었고 거기에 앞제비가 사실은 강준혁 선생이죠. 그 많은 것들을 결정을 프로그램 결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 뿌리를 찾아서 그러면서도 세계적인 글로벌화돼 이미 돼 있었으니까요. 저는 뭐 KG 이후 백남준 선생이 그쪽에서 막 난리치고 뉴욕에서 막 유럽에서 난리치고 계실 때 홍신자 선생님도 그래서 거기 계시다가 간 거 아니에요, 뉴욕으로요. 그러니까 뭐 그 시점에서의 대한민국 서울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거든. 국립극장 막 불법으로 짓고 그럴 때 아니에요. 사실 장충동에다가. 그런데 그런 정보를 받고 그런 높이, 그런 사상과 미학적 측면에서 우리 프로그램이 일깨워진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대관 사업도 하고 현실적인 게 있으니까 했겠지만 그 작은 블랙박스 극장 같은 건데요. 설계도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거긴 그 의자가 기가 막혔던 거예요. 그 작은 극장에서 그 작은 극장이었기 때문에 사물놀이가 또 탄생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거였습니다. 거긴 뭐 그야말로 손바닥만한 데잖아요. 무대가 그 연주용 피아노 꺼내면 C7 정도? 그랜드는 아예 C7 같은 게 있었어요. 피아노가 극장에. 근데 그거 꺼내면 무대 거의 3분의 1이 사라졌다고. 근데 거기서 할 거 다 했거든요. 그 좁은 데서. 근데 항상 유동성 있게 그거를 이제 움직여서 의자를 움직여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좁은 공간인데 100% 활용한, 100%가 아니에요. 한 300% 활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계단, 바깥에 마당, 연계에서도 하고, 영국도 그렇게 있었어요. 영국도. 우리만이 아니고. 저는 뭐 당연히 바깥쪽이 원서동길 큰 길가가 다 우리 동네 입구다. 공간사랑 들어온 초입 입구 큰 길가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거의 우리는 매일 그렇게 했죠, 공연. 마지막으로 한 게 이제 우리 그 멤버였던 김영배 군 추모 10주기였던가? 그때 우리 사랑을 그때 설계사무소로 쓰고 있을 때예요. 거기 다시 극장에 조명 매달고 해서 그때 거기서 추모 공연했죠. 그때 누구야 그 대표 그 양반. 그분한테 얘기했더니 대본에 알아들으시고 아니까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공연. 그러고 거기 극장만은 좀 살렸으면 좋겠는데 뭐 아라리온과 갤러리 뭐 그거 하시는 분이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저하고 이종호 소장하고 강준혁 선생하고 생일이 같은 날이에요. 11월 11일. 11월 11일이요? 예. 공간 창립일이에요? 11일, 11월 11일. 그래서 그게 묘하게 엮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와인 파티를 시작해요. 11월 11일 날 항상 했어요. 그래서 이제 희소상도 만들고 영국인들한테 주는 희소상, 구이소 선생 이름 따서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했죠. 재미있게. 힘들어도 현실은 그래도 뭐 할 건 다 했어요. 바자 열어서 거기서 상품 만들고 상금도 만들고 다들 좋은 거 물건 내놓고 각자들 문화예술인들이 그래서 대학로 여기 우리 같이 집 짓고 빌딩 짓고 살던 거 아세요? 네. 3층은 이종호 소장, 2층은 강준혁 선생, 1층은 전대 우리 나는 스튜디오를 만들었죠. 녹음실을 만들고 거기 337평? 근데 그게 버텼어야 됐는데 그걸 진 거예요. 우리가 쓰고 싶은 용도로. 근데 그걸 못 버텼잖아요. 그 집 터가 또 의미 있는 터가 이병철 씨 형 이병각 씨가 살던 집터예요. 원래 한옥에 있었던 거예요. 뭐 엊그저께 돌아가셨지만 이건희 회장이 거기서 학교 다닌 거죠. 거기 동숭동이니까.
아들이 제1병원 원장이야. 이동희 박사. 지금은 삼성병원으로 명칭 바뀌었다고 그래요. 퇴계로에 있었던 것. 그 한옥은 용인으로 그대로 옮겼고 거기가 빈 공터였어. 근데 이종호 소장하고 이동희 박사 아들하고 좀 이렇게 아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꼬실렸지. 거기다 우리 꼬실려서 우리가 집 없으니까 여기다 져놓고 살자. 그래서 여기 강준혁 선생이 여기 제일 뒷골목, 제일 윗길에 깡통차기라고 있었어요. 건물. 거기 들락날락 하셨던 분 알지? 거기에 강준혁 선생 제가 사무실로 공동으로 쓸 때야. 그러니까 연습실도 없고 공간에서 떠난 이유니까요. 그때는. 그래서 저쪽에 그 땅을 공터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집을 질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이종호 소장이 설계하고 아이가 또 그 진 것도 참 재미있게 졌죠. 진 것도 이렇게 저렇게 뭐 있는 거 꺼내서 그래도 돈이 부족하니까 잘 졌어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할 수 없이 팔리긴 했지만 우리가 저기 은행이자 등에 업고 그럼 이제 3명 이름으로 저랑 강준혁 선생이랑 이종호 소장 3명 이름으로 그걸 했는데 결국은 못 내더라고 그 집세도. 그래서 결국은 파산했죠. 그 집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거를 집장사한테만은 넘기지 말자 해가지고 그 제일 처음에 저기 극단 사다리한테 판 거예요. 극단 사다리. 팔기는 그냥 넘겨준 거지. 뭐 받을 돈도 없었고. 극단 사다리가 무슨 지금 뭐 동방대학인가 뭐 동양대학에서 뭐 하셨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 잘 졌었거든요. 이쁘게요. 완전 그야말로 김수근 스타일이었는데 건물 자체도 이종호 소장이 맘먹고 졌거든요. 그리고 안에도 일반 스튜디오처럼 안 졌고요. 높게 해서 벽을 우리 황토로 하자고 그 울림이 다를 거다. 우리적 울림을 잡자고. 그래서 그때 음악 작업 많이 했어요. 거기서. 우리 스튜디오니까 뭐 돈 달라는 데 없으니까. 다들 1세대들이요. 그들이 버클리 1세대. 그러니까 젊은 음악이라고 하지만 그들도 뭐 지금 다 60 넘었을 거예요. 이제. 정원영, 김광민 이 친구들. 재즈. 그 친구들이 버클리 1세대예요. 그 친구들 고등학교 교복 입고 다닐 때부터 나랑 음악했거든요. 아주 정말 친동생 같은 사이들이죠. 그 친구들 뭐 지금 노래 대중음악 쪽에 잘 나간다는 음악성 높은 친구들 다 우리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난장뮤직이라는 걸 만들어요. 난장뮤직. 지금도 있어요. 그 레이블 자체가. 난장 운동을 한 거죠. 그것도 다 그 마당 문화에서 온 거예요. 난장.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철학적 우리나라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밤새고 얘기 많이 할 때예요. 공간 그때 처음 시작할 쯤에 만나면은 그 전통무예하던 육태한 씨라고 수벽 택견의 원조죠. 육태한. 무예명으로는 한무. 그 양반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전통 건무에 대한 게 또 붐이 일어나서 많이들 배웠죠. 지금 그분은 지리산 속에 가서 살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올라오더라고요, 서울에. 자꾸 얘기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시절에. 거기가 이제 그 녹음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작지만 사랑이, 그러니까 그 작은 속에도 있을 건 다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안 오면 없을 때예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닐 녹음기도 제일 비싼 거. 내가 그때 그게 소니 아니었던가 생각이 드는데, 소니 나셔널이었던가. 그러니까 큰 녹음기였어요. 그걸로 뭐 모든 공연 예술은 다 녹음했죠. 언젠가부터는 비디오 카메라도 가지고 온 기억도 나는데, 그 자료가 지금 뭐 손에 하나도 안 잡히니까요. 백건우 선생의 악기에 굉장히 민감해요. 지금도. 이거 한번 연주하는데, 한번 열몇 대는 두드려 보고 그 중에 하나 고를까 말까? 외국서도 그래요. 외국서도. 그러니까 뭐 악기상이라는 데는 피아노 악기상 다 찾아서 가서 쳐보는 거지. 어차피 렌탈해야 되니까요.
마음에 안 들면 아주 죽으려고 그래요. 굉장히 민감하더라고. 그 피아노 악기 자체에 대해서 이 울림도 그렇지만 이 건반의 탄력 때문에 그런지 자기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무형적인 거를 보존, 계승한다는 기준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게 솔직히 기록이 있다고 그래서 인간이 하는 건데 인간의 사상과 삶의 현실이 다 다른데 똑같은 슬픔 주제를 줘도 행위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소리도 다르고 춤도 다르고 악기 연주도 다릅니다. 그거는 참 그렇지만이에요. 자, 그렇다면 가장 한국적이라는 게 뭘까? 그 전통은 그게 있잖아요. 아니 김수근 선생님도 김수근 선생의 가장 김수근다운 철학이 뭐냐 이거죠. 건축에.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저는 그게 아마 모든 예술 행위가 되어지던 무형, 유형 할 것 없이 저는 그게 우선은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근본, 그 뿌리. 그러니까 전통은 우리들이 신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덩실되는 신명을 이런 덩실되는 느낌 편하게 얘기들 해요. 우리는 직이 아니고 고기다. 그러면 직은 없다는 얘기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중동이라는 표현도 많이 있어요. 아주 자주 쓰는 단어들이에요. 그렇다면 정 속에 동이 있고 동 속에 정이 있다. 음과 양의 관련 뭐 이래서 이제 자꾸 우주학적으로 가는 거죠. 음양 오행 사상하고도 직결되고 수리학적으로도 가고 근데 그게 색깔에 관련되는 것부터 모든 게 사실은 전통이죠. 수천 혹은 수만 년 전부터 내려와 준 우리 아버님 세대까지 우린 그걸 받은 것뿐이고요. 우리 경우는. 그런데 삶의 현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락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오늘 락앤롤 세대예요. 근데 이미 70대거든요, 거의. 70대들 다 락 들었습니다, 우리. 사실은. 그냥 뭐 찢어지는 소음 같은. 너무 뜨거운 열기 때문에 다 우통복구 연주하던 그 뮤지션들이. 그런데 어찌됐든 제 경우에요. 왜 사물놀이가 탄생했을까 하는 거예요. 가장 고민한 게 그 하나에 대한 문제였었어요. 배경이 간단했습니다, 저는. 사물놀이 탄생, 내 인생을 바치되 이것만은 해내야 될 것 같다. 하나는 그 이론 작업이었어요. 그 신명의 뿌리를 어떻게 논리화시키고 그리고 기록할 거냐. 어떻게 교육시킬 거냐. 이제 바뀌었다는 걸 아니까요. 그 수많은 불행한 역사, 좋은 역사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살아와 준 건데 우리 세대에 와서 완전히 X세계 된 거예요. 실제로. 산업화되면서 철저하게 우리 전통문화는 미신화 작업에 그것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그걸 했고 그게 뭐예요? 그건 아주 구호처럼 나왔어요. 그게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현실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허례허식으로 본 거예요. 관혼상제 문학을 싹 없어지죠. 그리고 어찌됐든 성경 말씀이 그게 절대 아니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이거 제가 장구치고 매일같이 고사 차리고 돼지머리 앞에서 절한다고 나는 세례받은 천주교 신자예요. 저는 우리 집안이 기독교 신자 아니면 천주교 신자야. 우리 어머님이 계룡산에 가서 매달 초삼일날 평생 머리도 한 번 안 깎으시고 정한수 떠놓고 비시던 분이지만 그 신앙심은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 제 경우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우리는. 서울 땅이 없어진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잔치집에 가서 음악하고 소리하던 거예요. 그건 우리만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 살던 현장은 다 그거예요. 소양이 바이올린 피아노도 다 사롱 뮤직인데 거기에서 오페라가 탄생되고 작곡가가 나오고 그런 건데 왜 뭐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2조 500년 이거에 그냥 이거 뭐 춤추고 소리하고 그런 거는 그냥 술 따르는 기생화 돼버린 거죠. 여자들이 하면 다 기생으로 봤으니까.
어른들은 지금도 그렇게 봐요. 지금도. 뭐 그걸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그게 전문직이었으니까 교육기관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컨서버터리가 있었던 거예요. 줄리아드만 컨서버터리가 아니에요. 제가 근무하는 뭐 한예종만이 컨서버터리가 아니고 제인청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다 가르쳐서 제일 잘하는 애들은 임금님 쪽으로 가고 조금 차석은 뭐 요즘으로 지금 국무총리실로 가고 뭐 이런 거지요. 응? 도청으로도 가고 시로도 가고 뭐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관기하고는 다른 그러니까 전문직이었던 거죠. 사실 그때. 그런 게 기록에 있고 실제로 뭐 화성 바로 수원에 있었었던 거니까요. 그게. 그리고 큰 그 뭐 하여간 그거 관할하는 데는 그런 게 다 있었더라고요. 가서 재교육시키는 게 있었고. 그래서 뭐 글 잘 쓰고 서예 난 잘 치고 그런 분들이 일종의 기생. 근데 일본은 게이샤를 예술 예자를 쓰잖아요. 지금도 최고 대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예술 예자를 안 써요. 기술자 할 때 기자. 그래서 기생하거든. 그래서 뭐 아무튼 저희 세대에 들어오면서 그게 그냥 최악이 된 거예요. 최악. 그러니까 또 반정부 운동 앞제비가 또 꽹가리 징장고북이었잖아요. 꽹가리 징장고북은요, 소위 민초들, 풀뿌리 문화의 기본 악기예요. 그거 없으면 민간 세계는 악기가 없었어요. 가야금 검은고 사대부의 양반네 전유물이지 어디 민간 백성의 가야금이 어디 있어요? 그거 살 돈이 어디 있어요? 택도 없이 생각도 못 했던 거예요. 있다면 대나무 이런 거 구멍 뿡뿡 뚫어서 불던 퉁수 그리고 태평소 그 정도죠. 풀비리 불고 풀잎 그걸 풀 따리리리리리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성음이 만들어진 것도 그러니까 음악사학으로 보면 그렇게 만들어진 음계도 아마 악기 때문에 오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물놀이의 꽹가리 징장고북은 일반적으로 아직도 그게 편협되게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리듬이거든요. 리듬. 어느 나라 어떤 것도. 근데 꼭 그 음악예술, 뭐 공연예술만 그게 아니다. 리듬 탄다고 그러잖아요. 브라질 축구를 왜 브라질 축구라고 안 하고 삼바 축구라고 하느냐. 그게 리듬 타는 거예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다 다른 리듬의 신명이 있는 거예요. 몸놀림이 그거에 따라 달라요. 근데 뭐 아무튼 꽹가리 징장고북으로 행위되어지는 나는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한글이 말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우리들만의 어떠한 어법의 억양 그것이 결국 리듬의 기본 아니에요. 리듬의 기본. 그것이 꽹가리 징장고북으로 수천 년 거쳐오면서 진화된 게 우리 아버님 때까지 온 거예요. 저는 거기서 공부하고 그 나이가 돼서 공간 사랑에 맞춰서 그 현실에 맞춰서 새롭게 서양의 퍼커션 앙상블처럼 4명의 꽹가리 징장고북으로 앙상블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사물놀이의 탄생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교육적인 거고 하나는 새로운 변화된 환경에 맞춰진 레파토리 개발이었죠. 말씀드렸지만 아직 우리나라가 전화기 집안에 하나 놓으려면 비쌀 때잖아요. 재산 목록 1호가 집안마다 있던 전화기 혹은 TV 이런 게 재산 목록일 때인데 요즘처럼 정보를 하나 얻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였던 시절이었다고 봐요. 공간 사랑이 시작되고 공간지가 훨씬 전에 만들어졌을 때는 과연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을까냐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얘기지만 소위 LP판이 없으니까 백판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복사판. 에?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우리는 바로 카피해서 연주를 따내고 음악세계가 그랬어요. 그렇듯이 우리 공간지의 탄생은요 엄청난 우리 사회 문화 변화하고 있는 지구촌의 문화를
우리 모든 국민에게 특히 전문적으로 일상으로 그걸 다 볼 수는 없었겠지만,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 자체 채광권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눠보던 시절 아니에요. 공동으로 소유하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위대했던 게 공간지의 창간이라고 저는 받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정보가 사람을 바꿔놓으니까요. 그거 보고 유학간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인 그런 정보에 의해서 야, 이런 게 비엔나에 가면 공부할 수 있구나. 이게 역시 뉴욕의 맨하탄을 가야 되는구나. 응? 그거 보야지 해결되니까. 라스베가스 가서 라스베가스 쇼를 보야 되겠구나. 이런 정보가 있었던 거예요. 공간지에. 그거는 저는 엄청난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점에서. 지금이야 찍으면 막 뭐 필요 없는 쓰레기 같은 정보가 넘쳐서 문제지만, 그때는 공간에서 공간지에 관여되시는 분만이 아니고 큰 선생님들에 의해서 기사 함부로 막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도 시리즈로 계속 필요로 한 것만 실었고, 내가 기억하긴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텍스트였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저는 뭐 공간지가 우리 사회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소를 그 시점에서는 사실은 제공했다고, 그리고 그 속의 전문가들은 그거에 의해서 꿈을 넓히는 목적을 세울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 시절의 어떤 좌우 그 지표는 공간지가 많이, 저는 다른 건 몰라도요, 문화예술 쪽에 사상과 철학, 미래에 대한 어떠한 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좌표 역할을 공간지가 했다. 감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신자 선생하고는 뭐 그래서 미국에서 귀국해서 첫 작품을 저랑 해요. 문이라는 게 이제 게이트, 도원에 작품이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했거든. 역시 그때 기획을 강윤혁 선생이 한 거예요. 나하고 홍신자 선생하고 같이 무대에서 이제 연행하고. 아이고 참, 지금도 그래서 가끔 연락은 하는데요. 그리고 건강해서 다행이에요, 홍신자 선생은. 홍신자 선생님 제주도에 계시지 않으세요? 예. 네. 나한테 자꾸 뭐 좀 하자고. 근데 지금 뭐 그래서 너무 큰데 생각하지 않으시다면 제주도에서 한라산에서 한번 합시다 그랬지 내가. 그 양반은 그런 거 좋아하세요. 근데 모르죠, 이제 연세가 들으셔서 이제 젊지 않으시니까 이제 뭐 아이고 좋은 나이 다 가셨죠. 뭐 이제 한때 그 소위 뭐 그냥 간단히 우리말로 하면 전위예술, 좋은 말로 얘기하면 젠 문화, 선 문화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이 외국에 유학 갔다가 이제 동양 그런 사상만이 아니고 라즈니시 인도 철학에 대한 문제도 많았었고, 에? 인도 철학에 대한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런 분도 뭐 달빛의 기운을 받아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학생들 데리고 대보름날, 그 추운 대보름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런 교수들이 있었어요. 그런 교수들이. 그래서 참 우리는 세상 다니면서 문 많이 두드렸죠. 우리는 뭐 이 나라 저 나라 종교적인 거 다 문 넘어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국내에서는 외국에 뭐 몇백 년 된 성당 교회 안에서 수도원 안에서 우리식으로 그런 공연도 많이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복 받은 거죠. 뭐 우리 아버님 세대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우리 세대에 와서 뭐 아침에 비행기 타고 저녁 때 뭐 예를 들어 프랑크푸르트나 파리에서 비행기 타고 콩고드 타고 가서 그날 저녁에 뉴욕 가서 공연하고 그랬던 시절에 사는 거예요. 시절이나 그렇게 했으니까. 그 비싼 콩고드도 한번 타봤어. 그때 전두환 대통령 때인데 그거 안 해주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에서 그때 무슨 댐 만들었었어요. 여기 화천 쪽에. 그 무슨 뭐 북한에서 댐 터트리면 서울이 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 무슨 댐이더라? 평화의 댐이던가? 그거 뭐 기금 마련 공연이었어. 프랑크푸르트에서. 근데 그날 저녁에 같은 날인데 그 이튿날 저녁이지. 뉴욕에서 공연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타면 못 간다. 그러니까 뭐 기금 받아오고 우리 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비행기 사달라고 사주더라고요.
덕분에 콩꽃 한번 타봤다니까 그때. 그 덕분에 기금 받은 거보다도 아마 더 들었을 텐데 비행기표가 되게 비쌌었어요. 내 기억도 못하고. 우리 뭐 탈 생각도 못해 비싸서. 근데 빠르긴 빠르대요. 금방 도착하던데. 아침에 탔는데 저녁 때 공연했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요, 선생님께서 공릉사옥 만든 건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 공릉사옥 공사하고 있을 즈음에 그게 몇 년도야? 80. 예, 80. 그러니까 아직 정리가 덜 됐을 때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소위 얘기하면 트래블러 그런 공연 트룹, 그러니까 우리 남사당에 대한 특집을 했었어요. 일본 아사히에서. 일본 정부에서도 돈을 냈고 우리 쪽에서도 냈고 일본 말로는 다 비게닝, 그러니까 트래블러 뮤지션, 트래블러 무슨 뭐 퍼포밍 트룹 이런 주제로 유랑예인 집단 그걸로 이제 아사히 신문이 주관을 해가지고 그거를 하는데 이제 뭐 그때 뭐 제가 남사당 출신이고 한참 일할 나이니까 강준혁 선생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지. 어디 가서 발표 공연을 제대로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일본에서 언론 패거리들이 수십 명이 온다는데. 그래서 공릉에서 하자 이렇게 된 거야. 공릉사옥에서 하자. 그래갖고 나랑 강준혁 선생이랑 삽질하게 마당극장 만들고 근데 김수근 선생님이 지나가다 그걸 보셨어. 한마디로 이 바보들아. 그 기계 하나 쓰면 반나절이면 끝날 걸. 그 삽질 둘이서 해가 며칠 걸리겠냐고. 일주일 해도 다 못한다. 그러더니 금방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땅 파는 거, 그 기계. 뭐라 굴삭기라고 그러나? 진짜로 오니까 한 서너 시간이니까 마당극장 만들더라고요. 그 마당극장 만들고 위에 계단 착착착착 하니까 만들고. 거기서 공연을 하지요. 공릉사옥에서. 난 그건, 그래서 뭐, 그때만 해도 지금도 난 죄스러운데 선생님한테, 선생님 묘회에 정기적으로 갔었어요. 정기적으로. 어떤 못된 사람인지 몰라도 선생님 그 비 뒤에다가 낙서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거 다 지웠겠죠. 사모님이 그거 아셨을 텐데 나중에는. 누군가가 이간 선생님 비에다가 이렇게 낙서한 사람도 있었어. 그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공릉을 나중에 이제 공간이 어려워졌을 때 공릉 사옥을 살려고 했었어요. 돈 있는 사람 꼬실려서. 그래서 우리 거기 학교도 하고 선생님 묘도 지켜드리고 충분히 되니까 그때 그걸 샀으면 대박 났거든. 그때 쌀 때거든. 그때 쌀 때거든요. 근데 그게 인연이 안 닿더라고. 우리는 그런 데하고는 인연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일본 제1교포 돈 많은 사람 데리고 공릉사옥도 한 서너 번 갔었고요. 그때 샀었어야 된 거야. 그때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야 하여간에. 뭐 때문에 그런지는 난 그건 모르고요. 어려우실 때야 공릉이 저기 공간이. 그래서 그때 그걸 샀으면 지금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릉사옥이 그래도 거기서 큰 판을 이렇게 했는데도 그게 어떻게 그 지신께서 좀 화가 나셨는지 그걸 안 받아들여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쪽은 강준혁 선생하고 같이 했던 게 손학규 씨가 경기지사 할 때 그거 만들어진 게 그거예요. 저 판문점 가는데 평화 그거 뭐죠? 그거 있잖아요 지금. 그 기차 길이 있는데 그 망향의 동산이 있는데 그 옆에 그 뭐지? 평화의 뭐더라? 경기도 그것도 뭐 손학규 지사 간두니까 거기도 이상해지고 있잖아요. 그거 다 저기 강준혁 선생님 작품이에요. 왜냐면 친구거든. 손학규 씨하고. 고등학교 동기예요. 서울고등학교 동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받아친 거야. 그래서 평화누리 너무 좋아요 거기. 그거 지금도 어떻게 하든지 문화 쪽에서 받아내야 돼. 거기 장어구이 동네 된다니까 그냥 두면. 그리고 거기서 고생 많이 했는데 우리도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거기. 그러니까 뭐 평화의 동산이 됐던 뭐 평화공원이니 뭐 이거 어렵게 할 일이 아니라 그런 거 지금 있는 거 이쪽 서부전선 쪽은 그런 거 활용해서 진짜 하면 돼. 근데 내용이 없는 거야 내용이. 장소는 기가 막힌데 내용을 그걸 지금 경기도도 못하고 있고 강원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지금 얼마든지 할 때 많아요. 공간은. 그 DMZ 쪽으로. 그러니까 옛날 같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너무 디지털 정신이 앞서가는 것 같고 요즘에는 다 좋은데 그런 정말 역사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의 현재 그 바탕으로 미래를 보는 시점이 요즘엔 너무 과격하게 아침 저녁으로 바뀌니까 너무 인공지능 쪽으로만 가는 것 같아. 디지로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오늘 벌써 이현영 선생님이 디지털만 가지면 안 된다. 아날로그와 이게 밸런스가 안 잡히고 그래서 디지로그로는 이미 그거는 12년 전에 쓰셨나 책으로? 중앙일보에 1년간 연재했던 걸 책으로 쓰셨는데 그게 그때 제가 같이 이현영 선생님하고 한 게 디지로그 3일놀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4D 그때 아바타 영화 나올 때 내가 극장하고 있을 때거든요. 광화문 아트홀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홀로그램 써가지고 대대적으로 했죠. 근데 제대로 좀 뭔가 사실은 인공지능 하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전용 극장 하나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뭐 이것저것 얘기는 하는데 그게 메커니즘의 싸움인데 그걸 민간에서 어떻게 갖고 있어요? 국가단체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문화예술 쪽에서 그게 우선 나는 돼야 된다고 봐요. 미래에는. 결국 인간이 하는 거니까, 따지고 보면. 그래서 너무 삭막한 쪽으로만 가는 거지. 너무 삭막한 쪽으로만 가는 것 같고. 우리 대학로에 이종호 소장하고 할 때 모르죠? 그런 거요. 입구에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딱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스튜디오하고 들어가는 입구에는 1층에 우리가 거기 1년간 인터넷 교육 우리가 1번으로 거기서 시켰어요. 공무원하고 문화예술가들. 처음에는 인터넷이 이게 케이블이 있어야 됐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딱 최초에 케이블이 2개가 있었는데 해화전화국에 있었던 거예요. 해화전화국에서 우리 스튜디오를 하나를 끌어댄 거예요. 그 T1 케이블이었어요. T1. 나는 거의 컴퓨터 문맹 같은 수준인데 T1 케이블 그거를 이제 이현영 선생님이 문화부 장관 할 때. 그 삼성 SDI하고 기자재는 삼성이 다 도와줬고. 그리고 예산 좀 필요한 거는 그때 누구야? YS 왼팔이었지? 최뭐더라? 국회 정보위원장 했던 분이에요. 예, 최가예요. 그분이 도와줘가지고 컴퓨터 한 30대? 우리 스튜디오 입구에 큰 로비 라운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딱 뺑 돌아가면서 거기서 인터넷 교육 1년간 시켰다니까요. 그 문화부 직원들, 담당 직원들, 문화예술가들 1년간 시켰어요. 그 사물놀이가 시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인터넷 최초의 교육을. 그때 다들 인터넷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때니까. 그 누구야, 한글 새로 문자골 만든 사람 누구야? 김희애 씨 남편. 이찬진. 예. 그 친구 자주 올 때예요. 그 친구. 그때가 다들 기회의 순간들이 많았지, 그쯤이. 그때가. 이찬진 그 친구 맞아요. 그 친구 잘 나가는지 모르겠네. 조용하는 것 같던데. 김희애 씨는 연기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이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지금이. 코로나 문제도 어떻게 자꾸 죽는 소리만 할 일이 아니고 어차피 바뀌어져 가는 지구촌의 순간이더라고요. 이럴 때 뭔가 새로운 게 나와야 돼요. 이럴 때.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어제도 학생들하고 난 살아서 다행이에요, 그래도. 대학교에서 아직 학생들, 나는 정년한 지가 꽤 됐어요. 벌써 한 분명히 4년째인가? 명예교수로 한 대학은 석좌교수로 있는데 학생들하고 있으니까 나이를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그래서 대학교 1학년 애들 가르쳐서 공연시켰거든. 우리 한예종 예술국장에 있어요. 남은 비대면이니 뭐니 하는데 나는 막 혼자 싸매. 예술을 비대면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고. 어? 말이 안 되는 거라. 시킬 게 따로 있지. 안 걸리게 우리 스스로 조심하면 되지. 응? 그 일과 딱 회기화 시켜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학교 애들 막. 이거 내가 학교 정년에서 얘기가 통하는 거지. 학생들은 좋아하죠.
학생들은 뭐 전부 다 뭐 줌으로 뭐 교육한다는데 나는 그냥 대면으로 해버리거든 그냥. 절대로 근데 이거 안 벗겼어요. 마스크. 내가 힘드니까 나는 벗지만 혼자서 재밌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거 공간 때 기분으로 살고 있어요. 나는 78년 기분으로.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옛 오비들이 꼭 건축 쪽만이 아니라 이거를 네트워크를 지금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선 공간 사랑을 초월해서 공간에 역시 김수근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모두가 모였던 거거든요. 분야별.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지금 미래를 위해서도 저는 공간의 정신, 그게 뭔지, 공간의 정번에 뭐 그게 어찌됐든 건물이 팔린다고 그랬을 때 금방 모이잖아요. 그때 사실은 찬스였어요. 그 선배들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그거를 그때 같이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공간 박물관을 만든다든지, 응? 그게 꼭 서울 아니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김수근 선생님 고향을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뭐 DMZ 쪽에다가 어딘가 선생님 고향 가는 길목이 됐던, 아니 공릉사옥 만드신 정신이 그건데 통일 조국에 대한 미래를 보고 거기다가 공릉사옥 만드시는 어른이신데, 네? 어디가 됐던 사실은 기념관, 박물관 어느 쪽이 됐든 좋아요. 근데 토탈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의 네트워킹은 공간 사랑에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최고 고참돼 있어요. 분야. 무용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찾아내려면 낼 수도 있고 콜할 수도 있다고 나는 봐요. 왜? 선생님과 공간을 앞세우는 거는 미래를 위한 진정한 의미의 또 다른 시작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 제대로 된 우리의 그 기획안을 딱 마련해서 참여하실 분 되게 보여요. 지금도. 함께 참여할 분.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 됐던 그게 모르겠어요. 예술가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다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꼭 나라의 국고 지원이라든지 뭐 여기도 문화예술위원회 옛날부터 그런 거지만 이런 거 지원 없으면 아무것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작은 공연 하나도 공모해야지 요즘에 돈 줘요. 옛날에는 차라리 낫었던 것 같아. 응? 선택과 집중을 해줬어요. 옛날에는 인정하면. 요즘엔 아니야. 뭐가 됐든 꼭 공모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생님 기념관 혹은 공간 기념관 하면 김수근 공간 기념관이 되겠죠. 예? 그렇지만 거기에 김수근 선생님에 의해서 만났던 많은 분야의 아티스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펼친다면은 저는 틀림없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김수근 문화재단이 사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넓혀줘야 된다고. 근데 그동안에 뭐 저도 거기 뭐 이사로도 잠깐 있었지만 안 하더라고. 콜도 없고. 그래서 왜 안 하지? 난 제일 처음에 금방 뭔가 좀 하실 것 같았었어.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뭐 거기 지금 리더라 하시는 분들은 누굴까요? 사모님은 물론 가족들이야 기본이시고 그 건축계 쪽이 제일 그래도 앞장서 계시잖아요. 우선 했던 것만 다시 결과적으로는 과거의 회귀가 아니고 있었던 것 자체가 새로움이 돼서 새로운 시작이 되게끔 하지 않으면, 그래서 다들 뭐 옛날에 공간을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은 다 나이 많이 먹었어요. 분야별 다 대장돼 있고 이분들이만 네트워킹이 돼도, 예? 지금 뭐 선생님 제자라는 건축계는 뭐 자기 거 앞세우는 거에 아마 최선을 다하겠죠. 제가 대충은 알아요. 이게 보면 뉴스도 보고 뭐 언론 우리 문화 정보지 보고 그러면 뜨잖아요. 그러면 되게 보이더라고. 그게 아유 또 이러고들 계시구나. 그렇지만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지금 중심이 되게 계시다니까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잘 하셔서 뭐 모이라고 하면 항상 모일게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전통예술 쪽은 공간에서 저도 쭉 관계를 해왔으니까 그래서 뭔가 선생님의 정신도 되살리고 문화예술계의 새로운 정말 불씨를 다시 한번 붙이는 그러한 것들이 선생님에 의해서 되는 걸 저는 솔직히 바랍니다. 지금 뭔가 그게 없어요. 이 대한민국 문화예술계가 뭐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세계 문화예술 시장에서 과연 우리가 뭐 기업 1등이 뭐뭐이냐고 묻는데 문화예술 시장에서는 지금 뭐가 돼 있는지 나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공간치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아까 물으셨지만 공간 자체의 정신을 살려야죠. 그래야 공간지도 있고 그리고 공연예술계에도 공간지에 의한 어떠한 새로운 좌표로 선생님에 대한 또 누군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결국은 뭐 토스해 주는 거 아니에요? 다음 젊은 세대에게 선생님하고 나하고 20년 차이에요. 딱 나이가 돌아가신 김승구 선생님하고 저하고 20살 차이인데 아무튼 그 20살이라는 게 엄청나요. 그거를 지금 일제 출신이야. 일제 때 일본인들이 그냥 세계를 정복하려고 그랬던 그 시절 히틀러 시대 때 태어나신 분이고 저는 한국 전쟁 세대예요. 저는 한국 전쟁 중에 태어난 세대예요. 이게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무슨 세대일지 모르지만 디지털 시대, 뭐 인공지능 시대, 뭐 그거 가지고는 나는 안 통할 것 같아. 그거 가지고는 안 통하고요. 아무튼 답답합니다. 이 이야기만 나오면 답답해요. 그렇다고 뭐예요. 공능 4억을 가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내 마음 같아서 그 주인한테 가서 야 이거 이러고 할 테니까 당신들 다른 데로 이사 가고 이거 우리 쓰게 해줘. 그전에는 그런 정신이 있었어요. 뭐 굉장히 막 가는 그런 정신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들이 통하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건 필요하다. 이건 해야 된다. 그럼 서로가 어깨동무하고 그걸 만들어냈었다고. 근데 요즘에는 안 돼요, 그게. 그렇다면은 그런 정신을 조금이라도 배웠던 공간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끼리 어깨동무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위한 게 아니고 결국 각자 자신들을 위한 일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의 시한 기념관이 아니고 자손 만대에 남을 수 있는 그리고 세계인들이 찾아와서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뭐 아무리 땅덩어리가 좁아도 아카이빙 뭐 사실 디지털로 얼마든지 자료 정리는 될 거고 제가 돌아가신 저의 직계 선생 예술학교를 만드셨던 그 어려운 판에 국립전통예술 중고등학교 국립화는 저희 세대에서 한 거예요. 근데 60년 전에 그 차별받던 국악 후학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자비로 만든 학교가 현재 국립전통예술 중고등학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립화를 한 이유가 한쪽에 대치동에 있는 게 국립학교예요. 거긴 옛날 양반음악 했던데 국립국악원이라고 하는. 네. 그거는 양반음악만 했던데 거기는 처음부터 국립학교였어요. 거기 일품도 안 하고 나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옛날에 집안에서 학비 못 되는 애들이 다 간 거예요. 거기. 대금 불고 장구 치러 다 걸리 갔었어. 서울대학교 오면 국악과도 그랬어요. 근데 안 되겠다. 예술 교육이라는 게 결국 돈이 드는 교육인데 그래서 우리가 한 700억짜리 학교가 됐었어요. 땅값하고 그거를 국가에 내고 돈 낸다고 사립학교를 국립화시키는 게 쉬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명분을 댔죠. 거기는 양반대 음악 하던 데고 공자 제사 지낼 때 하던
지금 종묘제례악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이게 민초들의 음악이에요. 이게 진짜 대한민국 전통 예술이다. 그래서 국립화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학교를 만들었던 분이 내가 아까 얘기했던 박기희 선생님, 개인 재산 다 팔아서 학교 만드신 분.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저기 진주 분이신데 기산 박헌봉 선생, 그 기념관을 만들어 드렸어요. 하나는 진주 쪽에 산청, 정확하게 산청인데 거기 잘 만들죠. 한옥으로 지자체에서 돈 다 대게 하고. 그 박기희 선생님이 여기 구미 칠곡이에요. 출생지가 거기에 해드리고 거기도 좋아요. 뷰도 좋고 앞에 칠곡 보이는데 데서 한옥으로 해서 극장도 그 안에 들고 호 따가지고 이쪽은 향사 아트센터라고 지명을 짓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게 아트센터가 생긴다는 거는 뭐 증손자뻘 애들이 이제 밥 먹고 사는 장소가 되겠죠. 아카이빙 해드리고 그런 거예요. 와서 찍으면 박기희가 누구냐. 죽으면 그거밖에 안 남아요. 결과적으로는 그 정신을 기리게끔 하고 공부하고 이어가게끔 하는. 그래서 뭐 다른 건 몰라도 좋은 물 좋고 산 좋은 곳에 선생님이 좋아하실 만한 곳에 사실 묘도 이장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되면 그쪽으로 옮겨 드릴 수도 있죠.